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명절을 맞아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좀 색다른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 초기부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심리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일관되게 비정상이다, 이상하다, 더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최근 탄핵과 그리고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특히 윤석열의 기행에 가까운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절 특집으로 이 문제를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이 정도일 줄 알았다, 아니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권 초반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씨의 특성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전격적으로 등용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가오 잡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다음에 본인이 실제 뭐 그런 능력, 수사 능력, 디테일 이런 거는 좀 떨어지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뭔가 자기의 팔을 형성해서 마치 자기가 이제 큰 형님처럼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에 맞춰서 밑에서 일할 사람들을 잘 구비한다. 이제 요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고 구수까지 하다 보니 검사에 들어왔는데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사실은 좀 안 맞았었고 실제 자기에게 충성하거나 자기를 막 떠받들어주는 그런 기존에 알던 사람들하고 관계는 매우 끈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제 특수부 쪽으로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 있잖아요. 뭐 삼성이니 현대니 뭐 이런 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그 당시에 박영수 이 검사의 라인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맡게 됐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봐줄 건 봐주고 네. 생생 낼 건 생생 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비리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2개 정도는 세게 치는 것처럼 보이고 8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묻어두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것들은 조금 상황 봐가지고 움직여주면 이런 식의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게 이제 업무할 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게 일반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죽인다. 끝까지 집요하게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정말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한번 찍으면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많이 기가 죽어 있었었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검사를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검사 들어갔었다가 또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나올 생각을 이제 하고 있던 와중에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쪽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씨라든가 이 주변에 있는 역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버텨라, 너는 천상 검사다,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잘해가지고 해주겠다. 그런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김건희 씨하고 이제 피의자와 이런 거의 관계를 만났는데 이제 깊은 관계가 조금 형성이 됐는데 이게 황교안 때 사실은 진정이 많이 들어가서 네. 문제가 생겼었어요. 아크로비스타 동거 문제 이런 네네.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그 아크로비스타의 전세를 뭐 놔주고 뭐 어쩌고 하는 그 과정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그 문제들도 이제 다 있었었고 그다음에 최은순 씨와 그 김건희 씨 간에 이제 벌였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김건희 씨와 이 장모가 조금 잘 했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거설이 퍼지면서 진정 들어간 거에서 피의자하고 그런 관계가 맺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결혼해버리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그 집안하고 이제 가스라이팅 되면서 관계가 그렇게 굳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설이었는데 물론 뭐 설이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이렇다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서초동에 이제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강은 알고 이제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이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하면서는
이 무속이나 무술에 이제 빠져들다 보니 이 사람들 말을 다 들어가지고 안 된 게 하나도 없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점점 본인이 이렇게 우쭈쭈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해 주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이제 보였어요. 우리들 보기에서 그때 박영수 전 전 특검도 예. 원래 윤석열 씨를 사실은 이 특검에 합류시킬 때는 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좀 합류를 시킨 거였고 실제 일은 밑에 한동훈이 잘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같이 움직였는데 박영수 특검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변했더라. 말이 안 통하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당시에 이제 특검 검사로 들어갔을 때 말씀이죠. 특검 검사로 들어가서 한창 인기가 생기고 다음부터. 아, 인기가 생기고 난 뒤에 네, 그 사람이 다음부터. 바뀌었더라. 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특검할 때 저도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아니까 자리도 이제 몇 번 마련하고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윤석열 씨로부터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동훈은 워낙 술 잘 못 먹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사람이었지만 윤석열은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일은 안 하더라도 그런 거를 이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사람들이 막 꽃도 보내주고 화환도 보내주고 막 엄청나게 박수를 많이 쳤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뽕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또 물어다준 여러 가지 역술적인 지식이나 이런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신봉하게 되면서 사람이 점점 누구도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붕 뜨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분을 참 잘했다고 하고 국민들도 다 잘했다고 하고 그때 어려운 수사를 사실은 해낸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는 인사들도 전부 다 이 사람을 치켜 세우고 김어준 씨나 이런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명한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잘한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기고만장해졌달까 이제 자기는 뭔가 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총장까지 되고 검찰총장 될 때 사실은 좀 힘든 게 많았었지 않습니까? 뭐 밝혀진 것도 있어. 그래서 저도 어느 방송에서는 윤석열 씨가 조금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그 나머지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발언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 방송이든 뭐 국민들의 정서든 다 어느 한쪽으로 좀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의의 상징처럼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바로 사실은 그거죠. 비판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좀 덮어주는 이런.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예, 사람들의 예. 특히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완전 반대되는 예, 예.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은 좀 제껴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그때부터 미리 했던 것 같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국 대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조국 가족에 대한 사냥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랑은 조금 좀 틀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이제 본능적으로 권력에 대한 지향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되고 대선 후보 때까지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원래 속성상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을 거고. 검사들이 좀 대부분 그렇죠. 자, 그럼 권력 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은 검사 출신이든 총장까지 갔든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중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 그러면 법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의 품격, 그리고 국가관 이런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으로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전혀 국민들한테 보여준 이제 정의로운 모습이 오히려 아주 기행적이고 심지어 광기 어린 뭔가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이제 극단적 우리 그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씨는 영장을 치거나 압수수색을 하러 갈 때도 나를 받는다. 그때 그런 얘기. 나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무당이나 뭐 예, 이런 예, 사람들한테 날 택일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택일 거죠. 받아서 예. 그때 차 잡으러 가고 뭐 이런 거 예. 한다. 이런 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사법시험이 하도 안 되니까. 사실은 사법시험 안 되면은 신림동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집안이 뭐 잘났고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사법시험 반대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백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었다는 거는 그만큼 절망적이었고 잘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건데 그럴 때 많이들 찾아가는 데가 이제 그냥 장난으로도 찾아가고 또 진심으로도 찾아가고 이런 데가 이제 나 언제쯤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접보러 데요.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찾으러 갔을 때
그 김건희 씨가 맨날 주장하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뭐 3년만 있으면 더 되니까 꼭 참고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점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약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신봉하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주변에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그런 거에 약간 좀 물어봐서 기대거나 하면은 이게 또 풀리는 것 같이 이게 오비락처럼 뭔가가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플러스 와이프가 이제 완벽하게 그쪽에 신봉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기가 있다 그러면서 당신 내 말 잘 들었고 안 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다 뒷받침해주고 이 라인도 다 만들어주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말해주고 해준 게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처갓집 특히 이 부인과 무속을 잘하는 이 장모에게 이제 의지를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자기의 검사의 힘이었던 건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어리석게도.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는 이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검에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완벽히 바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기업체 사장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되면 시장이 되었다 이러면 그 전까지 내 허물이 좀 있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거 검사로서 본인이 살아올 때는 자 아주 좀 특이하게 뭐 이 사람 구속이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뭐 했다라고 하는 거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해왔다고 하지만 이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위치라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고 바뀌지 않으면 이건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저는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 그러면 부인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주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자기 옷에 안 맞는 자기 위치에 안 맞는 그런 옷과 지위를 갑자기 차지하게 되다 보니 자기는 정신적 수준이 되는 건 아직 여기 단계에 몰려 있는데 갑자기 저기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8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갑자기 왕을 시켜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8살짜리 그 아이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좀 힘빼나 쓴다 그러고 동네 8살짜리 친구들하고 사이에서는 막 내가 골목 대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 정도 세계에서만 머물렀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은 저 위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뭐 종합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러면 여기 이 8살짜리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사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었대요. 이 사람은 왜 좋았냐? 검사는 내가 비록 1개 검사고 내가 비록 3급 대우받는 검사지만 대한민국의 재계에 있는 재벌들이 다 내 옆에 가지고 무릎 꿇고 다 옆에 저기서 좀 영감이 살려서 이걸 하는 재미로 사실은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수준이라는 게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봐줘라 그러면 내가 좀 봐주면서 또 가오잡고 내가 또 안 봐주면서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또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성숙하거나 인간적으로 뭔가 조금 훌륭해지거나 내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검찰이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적인 측면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식을 넓히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실은 뜬 신데렐라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배울 시간도 없었었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줘 하면 되겠지라고 아주 아니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탄핵 과정에서도 보여지는 윤석열의 행태는 정말 미친 것 아니야? 저 어떻게 저렇게 법리 논쟁을 하고 있어?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내의 변론 과정에서도 보여준 행태는 말 그대로 정말 상상 초월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도 부족해요. 네, 맞아요. 저 미쳤구나. 네, 맞아요. 왜 저렇게 변론을 하고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 그래서 정말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윤석열의 이런 행태는 과거부터 가져왔던 이 사람의 그런 정신세계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발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 단계 여러 개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 아주 심오하게 여러 가지 본인이 스스로가 냉철하게 자기를 키우는 과정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환경이 그 사람에게 시련을 줘가지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시도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광복회 회장한테도
전달을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아이를 도대체 고쳐주려고 내가 진짜 고무쇠로도 때리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안 되더라. 고집이 그렇게 세더라. 여기서 말하는 고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번 뭐가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끝까지 그 집착해가지고 해. 근데 하면 돼 또. 예를 들면 9번이나 누가 시험을 봐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9번 시험 봤더니 된 거야. 또 검사 될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된 거야. 이 사람은 검사총장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막 문재인이가 막 몇 단계를 파격으로 올려줘가지고 또 된 거야. 근데 그 주변에는 이제 그런 거 알아보고 일하는 실제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 한동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와줬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가신 그룹으로 놔두고 자기는 어쨌든 뭐든지 우기든 뭐든지 간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습관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도 사실은 정상적이면 될 수 없는 구조인데 대통령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샥 나타나가지고 여론조사도 조작해주고 뭐 해주고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또 된 거예요. 게다가 지 와이프가 자기가 죄송합니다. 그 부인이 뭐 하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면 또 그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계한 대표 생각하기에 본인이 윤석열 씨를 하더라도 난 하늘이 낸 사람인가 보다. 나는 무조건 뭐만 하기만 하면 된다. 난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검사들은요 다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찌질하고 자기가 뭐 돈만 추구하고 자기가 야합하고 이런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정의고 쟤네는 정의가 아니고 불법이니까 내가 정의로서 불법을 다스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서 나쁜 사람만 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기는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아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그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판사들은요. 그렇게 해주기가 어려운 게 검사가 가지고 온 혹은 변호사가 가지고 온 이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그 재량의 범위하고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완전히 달라요. 검사는 변호사가 가지고 오는 거 자기네밖에 몰라. 수사 기밀이니까. 아무도 그걸 바깥에 공표를 못 하잖아요. 내가 봐가지고 얘 해주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거는 빼고 이건 넣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이 세 개에 미치는 영향력하고 판사가 미치는 게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특수통한 사람들 특히 자기네 마음대로 기획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대로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일반 형사사건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오래 했던 사람들은 내 라인 내 사람,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 이것만 가지고도 그 몇십 년 동안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플러스 갑자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막 점프하다시피 올라갔다? 그럼 중간 과정이 전혀 없고 자기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없고 자기가 한 게 맞았고 했더니 더 큰 자리를 나에게 보상으로 주더라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죠. 노 변호사 말씀 듣고 저도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이어서 질문드리면 그럼 윤석열은 지금 현재 이런 탄핵 과정 또는 사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절대선이다. 절대선이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미친 애들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미쳐가지고 대통령이 일을 하겠는데 이 대통령 일도 못하게 활동비도 안 줘, 돈도 안 줘, 검찰도 다 막아버려. 그동안 이어져 왔던 수많은 질서는 전부 다 무시해버려. 도대체 이런 민주당하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어. 게다가 계속 내 마누라만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집요하게 미친 짓들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끊어. 내가 끊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내가 이겨야지. 쟤네들이 뭐라고 해갖고 내가 봐주는 거는 봐주는 거여더라도 내가 얘네들한테 무릎 꿇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얘네들하고 타협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개전 의정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죠. 이 사람은 개전이고 뭐고 자기가 너무 잘했는데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세요. 유튜브만 보게 되고 점점 확증 편향이 심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금. 그러면 저 사람은 스스로 반성하고 절대 국민들에게 없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 않고 자기가 버티니까 또 되잖아요. 뭐가 되느냐. 아니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겨가지고 영장 연장해달라 했더니 법원이 자기 봐주네. 봐주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어쨌든 본인은 봐준다고 하죠. 예. 그다음에 이진석 내가 해가지고 놨더니 또 탄핵 민주당 애들이 미쳐가지고 올려놨는데 또 결국 이진석 또 탄핵도 기각되고 다 돌아오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 내가 해놨더니 그 사람이 또 내 주심이 돼버리네.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내가 처음에는 나보고 이상하다고 하더니 봐라 지지율 점점 올라가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 저렇게 많이 나와 있고
40% 50% 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기고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지? 점점 더 봐라. 사람들이 점점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게 민주당이 하도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조금 헷가닥 해가지고 잘 몰랐으나 이제는 다 내 편이네.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확정 편향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실제 지금 최종적인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탄핵 된다. 100%? 탄핵 된다. 저는 탄핵 된다. 100%. 네, 100% 된다. 자, 그럼 내란과 관련된 것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 받는다. 받는다라고 100%. 그런데도 윤석열은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고 그 결과가 안 나오면은 자기가 이긴 거고 네.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희생자인 거죠. 피해자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반성하거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일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은 반성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적 단죄, 정치적 단죄를 해야 한다. 국민들 중에 그 극우 보수 성향 가진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씨를 잘한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윤석열 씨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극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또 확신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죠. 정광훈 밑에 있는 그 전도사나 이번에 서부지법을 들어가가지고 난리친 사람들이나 다 같은 편인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근데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저런 어거지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게 맞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펼치고 입만 열면 구라라는 이 별명이 대통령한테 붙을 정도까지 된 게 이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씨는 자기가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고 원하는 정보만 기억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 씨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딴 얘기한 거 기억 못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 비교해 보세요. 윤석열 씨 말이 다 틀리고 다 모순이고 윤석열 씨를 도와준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전부 다 거짓말하고 말이 다 바뀌는 그 모순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순을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절대 안 바뀐다.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지가 스스로 책임을 혼자 덮어 쓰지 않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미성숙해서 그래요. 예? 미성숙해서 그렇다고요. 인격이 미성숙해서 그래요. 아니 뭐 총리, 장관 그리고 뭐 측근들, 비서관들 다 범법자로 만들어서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또 포장하도록 강제하는 것. 주위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걸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저 사람들을 초토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초토화 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벌써 그 군인들이나 뭐 다 나와서 장관들이 진실을 고백하잖아요. 그 정말 속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장관에게 속았다, 김용현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억울한데 보통 우리는 정치 지도자, 뭐 심지어 조직폭력배 두목도 자기가 책임지지 옆에 놈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왜 윤석열의 심리는 주위 사람들한테 다 떠넘겨 버리느냐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격적 결함인 거죠, 그 사람은. 성격적 결함이다. 네, 그게 미성숙한 것이고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은. 원래부터. 네, 그런 성격은 갑자기 그렇게 형성되지 않아요. 그 사람 입으로는요 자기가 책임 다 지는 사람이고 입으로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도 어땠어요? 개헌 관련해가지고 내가 다 책임진다, 정치적 법적 책임 다 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랬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책임진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김용현이가 있고 누가 있고 다 시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김용현이가 진짜 또 자기 말대로 해주잖아요. 야,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최상목도 자기 말대로 해주잖아요. 왜?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있으니까. 왜? 최상목이 예전에 미르재단 때문에 곤란을 겪었을 때 원래 최상목 집어넣었어야 돼요. 원래 피의자로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소했어야 되는데 최상목이가 싹싹 빌었잖아요. 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난 정말 오해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최상목이 그 충성 맹세를 듣고 그래? 알았어. 해서 빼줬잖아요. 부산저축은행도 지금 걸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은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네. 내가 알고 있는 부산저축은행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자기가 임명한 그 국무위원들은 민주당이 그렇게 인사청문회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기 중에 제대로 민주당이 지금 찬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앉혀줬잖아요. 무슨 욕을 먹거나 말거나. 대통령이 다 책임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욕 먹고서 앉힌 거예요. 그러면 그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을 이 사람한테 충성해야죠.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네들 그때 그 자리에 이렇게 반대 무릎쓰고 앉혔고 내가 욕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니네 차례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쫄보라고요. 그럼요. 쫄보고 네.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이제 되지 않아서 왜 부하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덮어씌우고도 저렇게 당당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있다고 저는 보십니까?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요. 아니 제가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이런 것이냐 아니면 이미 버린 카드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편하게 있는 것이냐. 저는 김건희 씨가 정말 어떤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김건희 씨는 뭐 양재택 검사를 비롯해서 그 이전부터 수많은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거나 이랬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재택 씨 뭐 혹은 또 뭐 김범준 아나운서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되는 사람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인 걸로 드러나는 정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희생한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번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윤석열 씨에게 접근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검사 시절에 그래서 윤석열 씨랑 같이 뭐 동거하고 사실 저는 결혼까지는 안 한다고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이제 이 사람 나중에 황교안 때 그때 이제 진정 들어오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전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그럼 좋다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놨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필요에 의한 동료의 동지의 우리 편끼리의 그런 얘기인 거지. 이제는 동업관계가 끝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을 이 사람이 지켜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못 지키고 그쪽도 날 이제 더 이상 못 지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전 대표도 아시다시피 여당에서는 이제 대선으로 들어가지 조기 대선 들어가지 윤석열 김단 쪽으로 안 나와요. 네.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설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뀐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러면 윤석열 도와줄 수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민주당의 태도인데 민주당이 뭐 할 거냐면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김건희 특검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엮어가지고 그거 두 개만 집어넣어서라도 니네 빨리 김건희 특검 시키자라고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편에 던진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전 때 세운 게 명태균 게이트 빼고 그냥 김건희만 한번 잡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법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거는 김건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네들 명태균 거만 빼면. 그러니까 이제는 명태균 거 빼고 김건희 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특검에서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전 모양이 됐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김건희 거를 뺀 명태균 게이트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의 생각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뭐가 결정됐냐? 명태균 게이트에 나와 있는 건 아직 의문 수준이다. 의혹 수준이다. 이것이 수사를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떤 뭐 판결이 나고 말고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그 중간에 우리는 대선은 금방 치러진다. 지금 이재명이를 전부 다 악마화시키는 게 다시 시작이 되었으니 이재명에 대한 인기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자꾸 부추긴다. 그럼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재명 씨라는 반 이재명 세력들 그동안에 총선 때문에 이재명에게 입 다물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제는 움직인다. 지난번에 움직인 게 바로 김경수, 네. 뭐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때 보여준 우원식 의장이 비상계엄 때 보여줬던 그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우원식 의장에 대한 이 인지도나 이 명성이나 이런 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이제 이재명을 바라보지 말자. 이제 좋은 말로는 이재명만 가지고는 위험하니까 여러 명을 해보자. 그래서 경선에서 해보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너무 이미지가 나쁘니까 안 된다. 우리가 뭐 새로운 사람을 키워가지고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여기서 부추기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정리하고 이제 질문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마지막에 매우 비참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결론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간의 동업관계가 끝났고 이제는 서로 얻을 게 없고 이제는 서로 각자 도생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예. 그래서 이 김건희 씨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김건희 씨하고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가 됐다.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네. 주술적으로 어디에 점을 보니까 뭐 명절만 지나면 설 연휴만 지나면 이제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도 다 꽝이다. 에이 그거는 그동안 좋은 날 왔잖아요. 예. 좋은 날 왔잖아요 이미. 지지도 올라가고 예. 자기 화장하고 다시
방송에도 나오고 재판에도 나오고 그 정도면 좋은 거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끝은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그는 국민 뜻대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대선 국면으로 이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 제가 드는 생각이 정권 초기부터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죠. 윤석열이 어떤 자리에서 이재명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이제 돌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힘 윤석열은 죽이는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이 대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 죽이는 카드가 뭐가 남아 있어요? 이재명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기소해서 재판받게 한다라는 것인데, 자, 죽이는 카드라는 것이, 자, 지금도 빨리 항소심을 끝내고,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버리면 대선 출마 못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3월달 아무리 빨리 잡아도 지금 3월달에 선고가 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유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상고로 가겠죠. 예. 대법원 상고가 그러면은 끝납니까? 5월 안에? 안 그렇게 끝나요. 끝낼 수도 있습니까? 못해요. 예. 못해요. 구조적으로 네, 못한다. 구조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요. 3월달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된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4월 18일 날이 그 재판관들이 바뀌니까. 예, 뭐 2말 3초 3중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나오니까 어쨌든 예, 예. 뭐 3월달에 끝이 3월달에 난다. 끝이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탄핵은 예. 이재명에 대한 심판도 3월달에 끝이 나는 거잖아요. 예. 자, 제일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돼서 그대로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4일 판결 선고 날로부터 7일 안에 상고를 해야 되겠죠. 상고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되죠. 네, 예. 그다음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서 상고심에다가 이제 올려요. 그 일주일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고장이 절로 가야 돼요. 대법원으로. 예. 그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이 2심 거가 정리가 돼서 올라가요. 예. 그 시간이 또 꽤 걸려요. 그러니까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상고법원이 받아야 되는데 받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올해라면 어느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뭐 빨리빨리 그럼 해가지고. 일주일 걸리고 2주가 추가로 걸린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그걸 받은 날로부터 상고법원에서 상고 이유서를 받아요. 21일 동안. 그럼 3주가 더 걸린다. 그럼요. 예. 그럼 그게 벌써 몇 주예요? 6주예요. 그게 바로 4월 5월이에요. 예. 게다가 탄핵 심판은 만약에 3월에 끝낸다고 치면 3월 말이라고 쳐요. 최소한 늦게 해서 3월 말이라고 쳐요. 5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죠. 그렇죠. 그럼 대선 후보가 4월 말에는 결정되겠지. 그렇죠. 그럼 대선 후보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해서 대선 후보인데 아예 우리들이 지금 계산한 걸 따르면 예. 대법원 상고 이유서 내는 게 아무리 빨라도 6주. 6주, 7주 이 정도 예,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3월에 걸렸다고 치더라도 5월 중순이잖아요. 예, 벌써. 예. 그때는 선거가 치러진다니까요. 대선 막바지겠죠. 예, 예. 근데 그때 막 내일 오늘 접수를 받아갖고 오늘 이유를 받아갖고 대법원에서 내일 판결 선고해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국힘 쪽에서는 자 이재명 지금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면 대선 출마 못한다라는 이 마타도를 왜 하죠? 그거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심리전. 심리적으로 저 사람 이미 대선 나갈 수 없는 사람이고 저렇게 대법원 뭐 법원에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을 해줬는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뽑습니까? 이제 이런 심리전을 펼치려고 한다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지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안 된다는 전제는 없는 것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재명을 XX 해라 이러면서 자꾸 부추기는 게 반 이재명 세력들을 부추기는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재명하고 이 반 이재명 세력, 뭐 예컨대 이쪽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뭐 김동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누구예요? 뭐 김경수, 뭐 김경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싶어 하겠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예. 그 사람들하고 둘을 붙여가지고 이쪽을 실어지는 쪽으로 계속 자기네들이 밖에서 공작을 하겠죠. 예.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항소심에서 법원에서 무리하게 이재명을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선거법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를. 아 여보세요. 이미 예. 집행유예가 나온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어떻게 법정 구속을 시켜요? 2심에서 그러면 실형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요? 그걸 이제 마타도를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식한 거라니까요. 예. 1심에서 만약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실형이 나왔잖아요. 예. 2심에서 실형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만히 내버려 뒀잖아요. 예, 예. 송영길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네.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을 하든지 말든지를 판사 결정인데 똑같이 실형이 나왔는데 송영길 대표는 법정 구속을 시켰고 조국 대표는 법정 구속을 안 시켰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는 법정 구속이 됐어요? 1심에서? 아니잖아요.
집행유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교도소는 안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곤욕은 치르겠지만 출마를 하거나 그럼요. 당선되는 전혀 네, 문제가 전혀 없다.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뭐 국힘의 지지율이 높다, 김문수가 1등이다, 심지어 이재명도 앞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차라리 이게 계속하는 게 네, 낫다.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도 보수들이, 네. 우리나라 중도층들이 김문수를 뽑아주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 김문수가 나온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저는 믿지도 않지만 여론조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하고 김문수가 둘이 있어요. 자, 김문수 능력이 뭡니까? 대한민국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이번에 탄핵을 통해서 알게 된 교훈이에요. 김문수가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저도 아니,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김문수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도 능력 없어요?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변절자예요.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진보인 척하고 운동하다가 이제 와서는 완전히 저쪽 편 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하고 아무리 내가 이재명이가 미워도, 자, 이재명 밉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재명이가 욕설 좀 했다, 좀 거칠다, 더티하다, 뭐 이런 이미지인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이 그럼 잘한 건 뭐가 있어요? 경제를 잘 만든다면서요. 그 사람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지사 할 때 뭘 했어요? 그 동네를 성남시와 경기도의 재정을 올려놨잖아요. 일을 실제 잘하는 그럼 사람이에요. 행정을 예. 정말 잘하는 예, 사람이다. 예. 대한민국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제는. 네. 그걸 다 알잖아요. 저는 그래서 김문수 나와주면 너무 좋죠. 김문수 대 이재명 누가 경쟁력이 있어요.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대한민국은 지금 싫고 좋고 따질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완전히 망해요.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이길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문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김문수 뭐 더 좋고 말고 떠나가지고 대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네. 봐요. 왜? 홍준표 시장 많이 나온다고 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태균 때문에 바로 끝이지. X죠. 많이 저는 있습니다. 명태균 때문에 끝이라고 보지 않아요. 명태균이 얘기하는 거는 의심이고 의혹이고 네. 의문이고 확정 안 됐으니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만 보자고요. 네. 뭐가 있나요? 뭐가 괜찮은 게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 X.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예, 또 예. 하나. 네. 오세훈 시장 지금 뭐 사선시장 돼가지고 뭐 한다 그러죠?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돼갖고 잘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오래 살아서 알아요.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맨날 뭐 해가지고 알아요.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이 때 자유롭지 못하죠. 그 사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 급식 가지고 울고불고 하던 거 말고 더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한동훈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윤석열보다 낫지만 네. 그 사람이 경제적인 걸 잘한다고 보장이 되나요? 아무도 안 돼요. 지금 얘기한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민주당이 너무 조기 대선 가지고 호들갑 떨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고 실제 항소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펼치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했던 업적, 이재명이가 당했던 여러 가지 것들의 피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윤석열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지,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펼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죠. 이재명이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지 않고 이거는 지금 덜 중요한 문제라고 다들 본다. 네. 잘생기면 좋겠지. 혹은 뭐 더 뭐 하면 좋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줘요. 잘생긴 오세훈이가 그럼 다 나을까? 아니에요. 자, 그런 말씀 이제 들어보면서 이번 명절 연휴 지나면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아마 국민 여러분은 먼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내란 사건 수사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할 뿐이지 사실 이번 명절 연휴가 지나면 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이 어떤 인물이었고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앞으로 대선 국면까지 또 이어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 함께 전망해 줬습니다. 특집 인터뷰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 긴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 스픽스 126만 명 구독 돌파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계속 스픽스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스키니랩 다이어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탄수화물 정말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제품인데요. 저 앞에 쭉 보십시오. 이런 제품 스픽스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요, 대한민국 넘버원 판매량을 기록했던 제품, 이 제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정말로 다이어트 효과 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스키니랩.